요즘 한강 작가님 노벨상을 타셔서 경사가 났습니다. 저희 책방에도 한강 작가님 책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도 다른 몇몇 작가분들이 상을 타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은 서점에까지 오시더라고요. 한강이 작은 책방을 운영한다며? 하면서 들러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도 나도 한강 하는 열기가 책방의 운영자로서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손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강 책 어렵다던데 정치색 있는 거 아니야? 내용이 조금 거시기 하던데 윤리적으로 괜찮은 건 맞아? 뭐 이런 질문들입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보통의 작가들이 일생을 다해도 타기 힘든 큰 상을 타서 국가적으로도 경사인데 책을 보려고 하니 장벽 같은 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한강 작가님이 쓴 책은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가? 또 그런 이야기들은 오늘날 내 삶에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학 초보자 혹은 독서 초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강 작가의 책 중에 눈에 띄는 작품 3가지를 꼽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강 작가의 초기작 2000년도에 나온 내 여자의 열매라는 단편집입니다. 표제작이 내 여자의 열매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부부가 등장하는데요. 남편은 도시 생활을 좋아하고 아내는 시골 생활, 자연 세계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습니다. 둘은 서로 좋아서 결혼을 했고 사랑 또한 변함이 없어 보이지만 내면의 세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아내에는 어느 순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푸른 멍이 생기는데요. 아내는 점점 나무로 변해갑니다. 결국 아내는 완전히 나무로 변해 열매를 남깁니다. 다른 작품 채식주의자의 식물 모티프가 나오는데요. 이 한강 작가의 초기작인 이 작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사람이 나무로 변하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다음으로는 평론가나 작가, 독자분들이 한강 작가의 대표작으로 뽑는 책이 2권 있는데요.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입니다. 2007년도에 나온 채식주의자는 맨부커상을 탄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강이라는 작가의 스타일이 당대의 작가들에 비해 조금 분류하기 힘든 면이 있는데요. 그렇게 흔치 않은 스타일이죠. 이런 작가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게 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채식주의자는 식물을 모티프로 하는 3개의 단편을 묶은 연작 소설입니다. 고기를 거부하는 영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를 둘러싼 폭력과 예술, 자연주의 같은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채식주의자의 내용은 상당히 무거워서 직면하기 힘든 면이 있어서요. 이런 말들을 좀 하기도 합니다. 상 탔다는 작품이라서 봤는데 좀 어려웠다라는 독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년이 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추천하고 싶은 한강 작가님의 대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설인데요. 줄거리를 간단히 보면요. 15세 소년 동호는 친구 정대와 함께 12대 행진에 참가하는데요. 친구 정대가 계엄군의 총에 쓰러집니다. 동호는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요. 동호는 죄책감에 빠져 도청의 상무관에 찾아갑니다. 거기서 동호는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돕습니다. 계엄군은 대대적인 무력 진압을 감행하는데요. 동호는 달아나지 않고 도청에 남아있다가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 주요 스토리인데요. 책이 6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화자의 시점이 바뀌면서 시대의 아픔을 겪은 이들 개인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이 정당한가?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 초래되는 개인의 비극은 누가 책임을 지나? 공적인 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는가?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는데요. 권력의 사유화 상태를 과연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가? 산자와 죽은 자의 구별 문제도 있습니다. 애도의 문제인데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애도를 해야지 산 사람도 제대로 살고 죽은 사람도 잘 떠나갈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희생자들을 수습하지 못하면 애도도 하지 못해서 산자의 삶도 산 게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잔인한 본성에 직면할 수 있는가? 희생자들의 삶에 공감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의 폭력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강 작가님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단순한 재미와는 거리가 멀죠?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합니다. 한강 작가가 쓴 책들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어떤 카테고리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한강 작가의 작품은 단순하게 분류해서 순수 문학에 속합니다. 문학에는 순수 문학과 대중문학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놔두는 분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모든 경계가 허물어졌는데요. 우리끼리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다소 구식이라고 생각되는 분류법이지만 순수 문학과 대중문학으로 분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순수 문학과 대중문학은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순수 문학은 예술성과 미학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예술성이라는 것은 고상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문학적인 미감을 이야기와 문장으로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이에 비해 대중문학은 인기나 혹은 상업성을 추구합니다. 장르 문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널리 팔리고 널리 소비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대중문학 작가들도 예술성과 상업성을 함께 겸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한강 작가가 쓴 작품은 순수 문학에 가깝겠죠. 순수 문학이건 대중문학이건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작가가 보고 느낀 혹은 현재의 문제의식을 사실 그대로 쓰는 리얼리즘. 두 번째는 현실을 넘어서는 판타지적 기법. 그리고 의식의 흐름 기법과 같이 마음속의 풍경이나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한강 작가는 특이하게도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를 리얼하게 표현한 리얼리즘, 그리고 유령이 등장한다거나 식물로 아예 변해버린다든지 이런 환상성, 시인으로 등단한 문인답게 상징적이고 감각적인 문장으로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잠깐 샛길로 빠져보겠는데요. 사상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동일성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입니다. 같은 것, 같은 현상이 발견되면 법칙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즉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진리와 법칙을 세우고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종교, 신학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근대를 넘어 현대에 와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상적 분위기에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차이를 강조하는 사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앞에서는 복잡한 것들을 단순화하고 질서를 부여하자,
그게 캐치프레이즈였다면 여기서는 복잡한 거 그대로 놔두자. 이것과 저것의 차이가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나 소수자 인권 같은 문제들이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둘은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 보다는 우리 사회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상적 흐름을 문학에 대입해 볼까요? 질서를 강조하는 정신은 대중문학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차이를 강조하는 사상은 순수 문학에 가깝죠. 조금 거친 설명이긴 합니다. 대중문학은 사실 팔리는 공식이 있습니다. 스토리를 이러이러하게 만들면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 것이다 하는 류의 것들입니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공식이 발견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막 12단계 구조인데요. 이 구조는 본래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인 조지프 캠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비롯했는데요. 그가 신화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형화된 패턴이 있더라.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크리스토퍼 보글러라는 사람이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영웅의 여정이라는 공식인데요. 이후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베스트셀러나 히트작들을 분석해 보니 이런 공식들이 스며 있었고,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실제로 스토리를 만들어 보니까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폄하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영웅의 여정이라는 스토리는 오랜 인류의 시간을 거쳐서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남은 정수를 뽑아낸 것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마케팅이라든지 교육에서도 이런 스토리 플롯을 이용해서 서비스 상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무질서를 강조하는 사상은 순수 문학과 유사합니다. 대중문학처럼 정형화된 플롯이 없습니다. 작가가 보거나 생각한 바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현실을 칼로 잘라낸 단면을 글로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진실성이 강조됩니다. 한강 작가의 문학이 여기에 속하겠죠? 작가 자신이 느낀 바를 어떤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작가의 개성과 방식으로 느낀 바를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복잡한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자라는 것이 순수 문학입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으면 다양한 삶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100권의 문학책을 읽으면 100명의 삶을 대신 살아보고 간접 체험한 것과도 같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대중문화에 나오는 아까 언급했던 산막 구조인데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태어나서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고 이 문제를 회피하다가 어느 순간 결심을 하고 영웅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스승을 만나서 어떤 기술을 배우고 모험을 다니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웁니다. 기술의 절정, 모험의 절정에서 우리는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해서 자신의 진짜 적과 싸워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강 작가가 속한 순수문학. 이 순수문학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콘텐츠의 상품성을 기준으로 따지면 어떤 가치에 속할까요? 모든 콘텐츠는 정보, 재미, 공감이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 셋 중에 하나 이상은 있어야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독서를 하면서 이 세 요소의 비중을
살피는 연습은 독서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을 쓸 때에도 이 셋 중에 하나 이상은 있어야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성 콘텐츠는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텍스트입니다. 정보성 콘텐츠의 대표 장르는 처세, 경제 경영, 그리고 자기계발, 학술적 에세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미. 주로 웹소설이 대표적인데요. 여가 시간에 재미로 소비할 수 있는 텍스트들이죠. 대중문학이나 에세이들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공감. 공감은 소통이나 감동, 정서적인 자극을 주는 콘텐츠를 말하는데요. 인격이나 인성, 포용력과도 관계 있습니다. 순수 문학과 같은 경우는 이쪽 영역과 관련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강 작가가 상을 타서 그분 책을 좀 봤는데 뭐가 좋냐? 왜 이걸 보냐? 이런 질문이죠. 문학, 특히나 한강의 소설처럼 순수 문학은 이 세상에서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만약 상을 타지 않았다면요? 그래도 읽어볼 가치가 있을까요? 책을 읽지 않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독서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롤랑 바르트는 책을 읽지 않는 것은 개인의 역량이 떨어져서이거나 취향의 문제라기보다는 물질 문화가 정신 문화를 압도하는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조지 오웰의 나는 왜 쓰는가라는 책에서 조지 오웰이 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일화가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책을 정말로 읽지 않는다 라고 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도 책을 읽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현실에서는 언제나 책을 읽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물질 위주의 사회에서는 왜 책을 읽지 않을까요? 물질 위주의 사회에서는 왜 문학을 읽지 않을까요? 이러한 시대는 그거 돈이 되냐? 라는 질문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놓고 좀 전에 보았던 콘텐츠의 세 가지 가치를 다시 보면요. 첫째, 정보성 콘텐츠. 정보가 있는 책은 돈이 됩니다. 정보 지식을 쌓으면 측정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책들은 꾸준히 소비됩니다. 자기계발서와 처세, 실용서들이겠죠. 두 번째, 재미 추구 콘텐츠. 이런 내용은 직접적으로 돈이 되지는 않지만 돈 안 되는 이 세상을 잊게 만들어 줍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중독이 되면 현실 도피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감과 감동을 주는 콘텐츠. 이런 콘텐츠가 있는 책을 읽는다고 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 분야에서 가장 취약합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속한 순수 문학 분야가 독서계 안에서 가장 비인기 품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벨상 수상을 하면서 날개에 돋친 듯 책이 팔려나가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면서도 동시에 희망을 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순수 문학은 이 시대에서 가장 외면받기 쉬운 콘텐츠이지만 그런 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콘텐츠에 많이 접해 보았던 사람들, 감성 영역과 소통에 대한 감이 뛰어난 사람들이 귀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문학, 그 중에서도 순수 문학 작품들은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실제 인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공부, 감성 영역, 소통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고민,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학의 효용성을 함께 공감할 목적으로 다분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문학은 문학 자체로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자체가 인간은 왜 살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문학 또한 함께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문학은 순수 문학에 가깝다. 순수 문학은 예술적 미학을 추구하고 대중문학은 상업성을 추구한다. 순수 문학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려는 경향이 있고 대중문학은 정형화된 패턴이 있는 편이다. 콘텐츠의 가치는 정보, 재미, 공감을 얼마나 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돈의 세상에서 문학, 특히 순문학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돈 되냐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각을 달리하면 문학을 통해 감성 영역을 발달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문학은 이러한 실용적인 가치를 넘어선다. 문학의 본업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일이다.